나는 의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으므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을 직면하고 삶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살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면서 인생의 골수를 모두 빨아먹고 싶었고 삶이 아닌 것은 모두 쫓아내버릴 정도로 강건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고 싶었다. 당신 일을 100가지, 1000가지로 늘리지 말고 두세 가지로 단순화하라. 100가지 세부사항을 6가지로 대폭 축소해 그의 일의 진행을 손바닥 속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환하게 파악하라. 단순화하라. 먹는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루 3끼가 아니라 1끼만 먹도록 하라. 100가지 반찬이 아니라 5가지 반찬으로 충분하고 다른 것도 이런 비례로 줄이도록 하라. 세상은 너무 빠른 삶을 지향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서두르면서 삶을 낭비하는가? 왜 우리는 이처럼 성공하려고 절망적인 정도로 서두르고 또 그로 인해 절망적인 일들을 저지르는가? 인간은 언제나 자기 영혼이 하는 진실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것은 희미하지만 꾸준한 소리다. 어떤 사람도 자기 영혼을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 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매우 의미 있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월든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입니다. 저도 저자처럼 단순한 삶,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의도적인 삶을 위해서 귀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고 식습관을 바꾸고 있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잘 수 있도록 침대를 사용하지 않고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일러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찬물 샤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촌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기에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미 단련되어 왔고 이제는 혼자 있는 게 매우 익숙합니다. 이제는 혼자 재미있게 잘 놀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고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외로움과 고독을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사가 완료가 되면 영상으로 업로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사추세츠주 콩고드에 있는 월든 호수의 가장자리에 손수 집을 지었고 내 두 손으로 직접 노동하여 생계를 유지했다. 편의상 2년의 체험을 한 해의 체험으로 압축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나는 낙담을 칭송하는 글을 쓰지 않을 생각이다. 이른 아침 자신의 횃대 위에 서서 요란하게 떠들어대는 수탉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랑스럽게 펼쳐 놓을 것이다. 아직 잠들어 있는 내 이웃을 잠 깨우기 위해서 숲속에 처음 내 주거를 잡았을 때, 다시 말해 밤낮을 계속해서 거기서 지내기로 했을 때 내 집은 아직 겨울을 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미장 공사나 굴뚝 작업도 없이 비바람이나 겨우 가리는 정도였다. 사방 벽들은 갈라진 틈이 많고 비바람에 변색된 거친 판자들을 두른 것이어서 밤에도 추웠다. 반듯하게 세운 하얀 새기둥과 대패로 금방 민 문과 창틀은 정결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특히 목재에 이슬이 내린 아침이면 그런 정결한 느낌이 더욱 강했다. 정오가 되면 저 목재에서 달콤한 송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나는 자그마한 호숫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콩고드 마을에서 남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진 지점으로 마을보다 약간 지대가 높은 곳이었다. 또한 콩고드와 링컨 사이에 있는 광활한 숲 한가운데 있으며 독립전쟁의 주변 전투지에서 유일하게 유명해진 콩고드 전장에서 남쪽으로 약 2마일 떨어진 지점이다. 그러나 내 집은 숲속에서도 낮은 지역에 있었고 반마일 정도 떨어진 산림 울창한 호수 반대편이 가장 멀리 떨어진 지평선이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호수를 쳐다볼 때마다 높은 산 측면에 있는 산중호수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 호수의 바닥은 다른 호수들의 수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았다. 태양이 떠오르면 호수는 밤새 입었던 안개옷을 내던졌다. 호면 여기저기에서 부드러운 잔물결과 모든 것을 잔잔하게 비추는 표면이 드러났다. 집의 문에서 내다보는 경관은 한결 축소된 것이지만 비좁거나 갑갑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목초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맞은편 호숫가는 키 작은 참나무 고원으로 솟아오르는데 그 땅은 서부 평원들과 타타르족 대초원 지역으로 광활하게 내뻗어 있어 모든 방랑하는 인간 가족에게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장소와 시간이 바뀌었고 그래서 나는 나를 가장 매혹하게 하는 우주의 어떤 지역과 역사의 특정 시기에 더 가까이 살게 되었다. 천문학자들이 밤마다 관찰하는 여러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나는 살았다. 우리는 멀리 떨어진 천상의 구석, 가령 카시오페이아 성자 뒤쪽에 있는 모든 소음과 소란으로부터 경이된 곳에 있는 진귀하고 즐거운 장소를 자주 상상한다. 나는 숲속 내 집이 실제로 이런 아주 멀리 떨어진 곳, 영원히 새롭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우주의 한 장소에 있다고 여긴다. 나의 존재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달없는 밤에만 보일 만큼 희미한 빛에 불과했다. 이것이 내가 차지한 우주의 한 부분이고 나는 그곳에 눌러앉았다. 매일 아침은 내 생활을 단순 소박한 것으로 만들라는 유쾌한 초대이다. 그 단순 소박함은 곧 자연과의 순수한 관계를 의미한다. 나는 그리스인처럼 아침의 신 오로라를 성실하게 숭배해왔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호수에서 무곡재개를 했다. 그것은 종교적 실천이었고 내가 했던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였다. 하루 중 가장 인상적인 때인 아침은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다. 모든 지성은 아침과 함께 깨어난다. 인간의 행위 중 가장 아름답고 기억할 만한 것인 시와 예술은 이런 시간에 생겨난다. 탄력적이고 활동적인 생각으로 태양과 보조를 맞추는 자에게 하루는 영원한 아침이다.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다. 나는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을 아직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하고 그 깨어남의 상태를 지속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의도적인 삶을 살고 싶었으므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을 직면하고 삶이 내게 가르쳐주는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살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자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나는 삶이 아닌 것을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깊이 있게 살면서 인생의 골수를 모두 빨아먹고 싶었고 삶이 아닌 것은 모두 쫓아내버릴 정도로 강건하게
스파르타인처럼 살고 싶었다. 세상은 너무 빠른 삶을 지향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서두르면서 삶을 낭비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기로 결심한 사람 같다. 제때의 한 바늘이 내일의 9담을 아껴준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내일의 9담을 아끼기 위해 오늘 1000담의 바늘을 찔러대고 있다. 나의 거주지는 사색뿐만 아니라 진지한 독서를 위해서도 대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다. 여기 숲속에 있으면서 온 세상에 유통되는 책들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정신세계의 모든 지역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것. 나는 책 속에 이런 이점을 맛본다. 단 한 잔의 와인을 마시고 취하는 것. 나는 비교적 교리라는 술을 마심으로써 그런 즐거움을 맛본다. 첫 해 여름에는 책을 읽지 않고 그 대신 콩밭에서 열심히 일했다. 나는 인생을 두른 넓은 여백을 사랑한다. 때때로 여름 아침에는 평소처럼 목욕하고 나서 해 뜰 때부터 정오까지 햇빛 환한 문턱에 앉아 소나무와 호두나무와 온나무에 둘러싸여 완전한 고독과 정적 속에서 명상에 잠겼다. 그러면 새들은 집 주위에서 울어대거나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날아들어왔다. 그러면 어느덧 해가 집 서쪽 창에서 떨어지고 저 멀리 대로에서 어떤 여행자의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면 나는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음을 깨닫는다. 밤중에 키가 크는 옥수수처럼 나는 그 계절에 많이 성장했으며 이때 내가 두 손으로 한 어떤 일보다 더 좋은 계절이었다. 내 삶에서 공제된 시간이 전혀 아니었으며 통상적인 시간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는 덤으로 주어진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나는 동양인들이 말하는 명상과 무의가 무슨 뜻인지 깨달았다. 그 계절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의식하지 않았다. 하루는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나의 나날은 한 줄 속에 든 이교도 신의 이름을 딴 요일이 아니었다. 시간 단위로 쪼개져 있지도 않고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로 침식되지도 않았다. 인간은 내면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발견해야 한다. 자연 속 하루는 아주 평온하므로 그가 이런 식으로 게으름을 피워도 비난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오락을 얻기 위해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또 사교 모임이나 극장 같은 데를 기웃거린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 나의 생활 양식에는 나름대로 이점이 있다. 생활 자체가 오락이 되었고 늘 신기함을 유지했다. 그것은 여러 장면으로 구성된 드라마였고 끝나는 법이 없었다. 또한 권태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없었다. 나는 숲속 오두막집 바닥이 지저분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가구를 집 밖에 풀밭 위에 내다 놓는다. 침대와 침대 머리맡도 한 묶음으로 밖에 내놓고 방바닥에 물을 뿌린 후 호수에서 가져온 하얀 모래를 그 위에 뿌린 다음 빗자루로 반들반들 광택이 날 때까지 박박 닦는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끝낼 무렵이면 아침 햇살이 내 집을 충분히 말려주어 이제 가구를 다 들여놓을 수 있었다. 그동안 나의 명상은 거의 방해받지 않는다. 풀밭에 내놓인 나의 가구들이 집시의 짐처럼 자그마한 꾸러미를 이루는 광경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책과 펜과 잉크를 그대로 둔 채 내놓은 산발이 테이블은 소나무와 호두나무 사이에 우뚝 서 있었다. 가구들은 그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즐거워했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듯 했다. 새 한 마리가 옆 나뭇가지에 앉아있고 떡숙이 테이블 밑에서 자라고 검은 딸기 덩굴이
테이블 다리 주위를 기어간다. 솔방울, 호두나무, 가시, 딸기 잎사귀 등이 주위에 흩어져 있다. 한때 그 가구들 사이에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놈들은 테이블, 의자, 침대 주위에서 잘 어울렸다. 내 집은 언덕 측면이 있는데 커다란 숲 가장자리 바로 옆이다. 호수로부터 30m 떨어진 지점, 어린 소나무와 호두나무들이 자라는 숲의 한가운데 있다. 산 기슭에는 호수로 내려가는 오솔길이 하나 있다. 집 앞마당에는 딸기, 검은 딸기, 떡쑥, 물레나물, 미역취, 작은 참나무, 모래벚나무, 블루베리, 감자, 콩 등이 자란다. 5월 말경 모래벚나무는 그 짧은 줄기에 원통형으로 매달린 아름다운 꽃들로 오솔길 양옆을 장식한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그 줄기에 튼실한 크기의 예쁜 체리들이 열리는데 줄기는 그것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온 사방으로 마치 햇빛의 화관처럼 체리를 떨어뜨린다. 나는 자연에 대한 경의를 표시하기 위해 그 체리를 맛본다. 여름 오후에 창문 앞에 앉아 있는데 매들이 나의 개간지 위를 빙빙 돌았다. 둘셋씩 물이 지은 맷 비둘기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내 시야를 가로질러 가더니 집 뒤에 하얀 소나무 가지 위에 불안하게 내려앉으며 공중을 향해 소리 질렀다. 물수리는 호수의 거울 같은 표면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고기를 한 마리 낚아 올렸다. 밍크는 내 문 앞 습지에서 살금살금 기어나와 호숫가에서 개구리를 한 마리 잡았다. 사초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다가 내려앉는 쌀 먹이새의 무게에 눌려 꺾였다. 나는 지난 반 시간 동안 보스턴에서 교회로 승객을 나르는 기차가 칙칙폭폭 달려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들공의 울음처럼 사라졌다가 곧 되살아났다. 나의 온 몸이 단 하나의 감각 기관으로 변하는 감미로운 저녁이 있다. 내 몸은 모든 땀구멍을 통해 즐거움을 빨아들인다. 나는 저 기이한 자유로움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마음대로 왕래하고 자연의 일부가 된다. 날씨는 구름 끼고 바람 불어 차갑지만 나는 와이셔츠만 입은 채로 조약돌 많은 호반을 산책한다. 밤을 초대하기 위해 황소 개구리들은 트럼펫을 불기 시작했고 속독새의 노랫가락은 호수에 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서 이쪽으로 건너온다. 내가 가장 유쾌하게 여기는 시간은 봄이나 가을에 장시간 비가 내리는 때이다. 비는 오전은 물론이고 오후 내내 나를 집안에 가두고서는 그 끝없는 속삭임과 두드림으로 위로한다. 석양이 일찍 시작되어 오래가는 저녁이 오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천천히 퍼져나간다. 사람들은 내게 자주 이런 말을 한다. 당신은 거기 숲속에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거나 사람들 근처에 있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밤중에는.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진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우주 공간에서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기 우주 공간의 별은 우리의 측정 기구로 그 너비를 잴 수도 없습니다. 그 별에 사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주민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먼 거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미세한 점 속에 아주 미세한 보이지 않는 티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외로움을 느껴야 합니까? 우리 지구는 은하계에 들어있는 별이 아닙니까? 나는 자신을 인간이라는 존재로만 인식한다.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모여있는 장소라고 본다. 나는 나라는 존재의 이원성을 의식하는데
때문에 남들은 물론이고 나 자신에게도 멀찍이 떨어져서 나를 본다. 자기 체험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나의 존재의 어떤 부분이 거기 있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그 부분은 뭐라고 할까? 나의 한 부분은 아니고 그저 구경꾼인데 내 체험을 공유하지 않으면서 그 체험을 주목한다. 그 구경꾼은 당신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이 끝나면 구경꾼은 그의 길을 가버린다. 구경꾼이 볼 때 인생은 일종의 허구요, 상상의 소치다. 이러한 이원성은 우리 인간을 쉽사리 신통치 못한 이웃으로 만드나 때때로 친구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있는 것이 내게는 더 유익하다. 가장 좋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함께 있으면 곧 피곤하고 지루해진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을 사랑한다. 나는 고독처럼 다정한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는 집안 내실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대부분 더 고독을 느낀다. 생각하거나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이므로 그가 있고 싶은 곳에 있게 하라. 고독은 사람과 이웃 사이에 낀 공간의 거리로 측정되지 않는다. 진정 근면한 학생은 하버드 대학의 가장 붐비는 공간을 차지했더라도 사막의 수도자처럼 고독하다. 농부는 들판이나 숲속에서 괭이질을 하거나 나무 자를 때 외로움을 느끼지 못한다. 그가 일에 몰두하고 있는 까닭이다. 농부는 일이 끝나서 밤에 집에 가서도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도 아니다. 그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하고 낮 동안의 고독을 보상받기 위해 오락을 해야 한다. 그래서 농부는 학생이 어떻게 권태나 우울증 없이 밤 동안과 대낮의 대부분을 혼자 앉아 지낼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농부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 학생은 집에 있지만 낮에 농부가 했던 것처럼 지식의 들판에서 일하고 나무를 자르는 것이다. 학생도 농부처럼 오락과 모임을 추구하지만 좀 더 단순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집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그들은 이유처럼 자기도 집을 하나쯤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는데도 평생 가난하게 살아간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이 얻으려고만 공부할 뿐 왜 때때로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을까? 원시 문화에서 인간 생활은 단순 소박하여 생활의 이점을 잘 보여주었고 또 원시인에게 인간은 자연에 잠시 머무르는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음식과 수면으로 체력이 다시 보충되면 여행을 다시 떠날 생각을 했다. 말하자면 이 세상이라는 천막에 살았고 계곡에 길을 짚어 나가거나 들판을 횡단하거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등 뭔가 행동하면서 살았다. 이처럼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돈 버느라고 다 보내고 나서 가장 가치 없는 시기에 의심스러운 자유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국인의 에피소드를 생각나게 하지 않는가? 그는 먼저 돈을 벌기 위해 인도로 갔다. 나중에 영국으로 돌아와 시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인도로 갈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다락방으로 올라가 시를 썼어야 마땅했다. 나는 2년간의 체험에서 생필품 식량을 얻는 데에는 힘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이런 외딴 장소에서도 그러하다. 사람은 간단한 식단을 유지하면서도 동물들처럼 얼마든지 건강과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 독서를 잘 하려면
운동선수가 거쳐가는 것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 평생에 걸쳐 꾸준한 의도를 가지고 그 훈련에 임해야 한다. 책들은 그 저자가 힘들여 신중하게 쓴 것처럼 똑같이 힘들여 신중하게 읽어야 한다. 우리는 발끝으로 선 것처럼 긴장하면서 책을 읽어야 하고 가장 뚜렷하게 깨어있는 시간에 독서를 해야 한다. 모든 책이 독자들처럼 따분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생활 조건에 곧바로 호소하는 책들도 있다. 그 책의 언어를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생활에 아침이나 봄보다 더 유익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사물의 겉모습에 새 외양을 입혀줄 수도 있다. 책을 읽고서 자기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던가. 우리가 만난 기적을 설명해주고 새로운 기적을 계시해주는 책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 우리를 괴롭히고 의아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질문들은 이미 모든 현자의 머리에 떠올랐다. 모든 질문은 빠짐없이 주어졌고 현자는 각자의 능력, 말씀, 생활에 따라 그 질문들에 다르게 답변했다. 우리는 지혜를 배우면 관대함도 따라서 배운다. 사교 모임은 일반적으로 말해 너무 천박하다. 우리는 너무 짧은 간격으로 만나고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시간이 없다. 내가 사는 곳처럼 1제곱마일에 주민이 한 명뿐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는 그의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상대방을 자주 만나 접촉할 필요는 없다. 나는 월든 호수 그 자체만큼이나 외롭지 않다. 저 외로운 호수에게 무슨 친구가 있겠는가? 사람은 잠에서 깨든 멍한 생각에서 깨든 그 깨어나는 순간에 나침반의 정확한 방위를 알아야 한다. 달리 말해 길을 잃거나 세상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으면서 우리가 세상과 맺는 무한한 관계를 의식하게 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고기 음식, 차, 커피 등을 먹지 않았다. 그런 음식이 해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상상력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고기 음식에 대한 혐오감은 체험 결과가 아니라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식단을 수수하게 꾸려 검소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게는 여러모로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 검소한 생활을 철저하게 실천하지 못했지만 나의 상상력을 즐겁게 해줄 정도까지는 했다. 시적인 능력을 좀 더 높게 최고 상태로 유지하려는 사람은 특별히 고기 음식을 삼가고 또 그 외 음식도 적게 먹는다. 커비와 스펜스의 책에서는 곤충학자들이 이런 중대한 발언을 하고 있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 영혼이 하는 진실한 얘기를 들어야 한다. 그것은 희미하지만 꾸준한 소리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처음에는 어떤 극단이나 광기 쪽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으나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대하면 오히려 그쪽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깨닫는다. 단 한 명의 건전한 인간이 듣는 작지만 확고한 반대 목소리가 마침내 인류의 주장과 관습을 이겨낼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영혼을 따라가다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 술은 그리 고상한 음료가 아니다.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신다거나 저녁에 차 한 잔을 마신다는 생각을 끊어보라. 그런 것에
유혹당했을 때 나는 얼마나 낮은 지점까지 추락했던가. 심지어 음악도 사람을 도취시킨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그리스와 로마가 망했고 영국과 미국도 파괴될 것이다. 음식의 진정한 맛을 아는 사람은 결코 대식가가 되지 않는다. 반면 음식 맛을 모르는 사람은 대식가가 될 수밖에 없다.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밝히는 식욕이 문제다. 음식 품질이나 수량보다는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 문제다. 자기 삶이 아무리 비천하더라도 씩씩하게 받아들이고 또 살아나가라. 피하거나 욕하지 말라. 그 삶은 당신만큼 그리 나쁜 게 아니다. 당신이 가장 부유할 때 삶은 가장 가난하게 보인다.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콩고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첼름스퍼드에서 하버드 대학 4년 동안에 인근 케임브리지에서 1843년 후반부에 스테이튼 섬에서 보낸 몇 달을 제외하고 평생 콩고드에서 살았다. 어릴 적부터 자연사랑이 남달랐으며 특히 동식물에 비상한 관심이 있어 어떤 꽃이 어느 때 피는지, 어떤 벌레가 어느 나무 밑에서 서식하는지 훤히 꿰뚫고 있었다. 1837년 소로는 초월주의 철학자 랄프 왈도 에머슨을 만나면서 문학 활동에서 큰 전기를 맞는다. 에머슨은 소로를 2번이나 그의 집에 집사로 취직시켜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 이 기간 에머슨의 서재에 있던 많은 책을 읽었고 그 덕분에 중국 철학과 인도 철학에도 눈을 뜬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19세기 미국 문학의 주요 사건인 초월주의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콩고드에서 잠시 교사 노릇을 하였으나 형 존과 함께 콩고드 강과 메리백 강을 여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직은 적성에 맞지 않고 자연을 탐구하는 시인이 어울림을 확신하게 된다. 소로는 하버드 동창생 찰스 휠러와 플린츠 호수에서 캠핑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1837년 휠러가 지은 오두막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의 생활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콩고드에서 남쪽으로 3km 떨어진 빙하호 월든 호수 옆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숲속 생활에 들어간다. 1845년 7월부터 1847년 9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호숫가에 살면서 월든 초고를 쓰고 매일 일기를 썼으며 호수 주변의 동식물과 자연을 관찰했다. 1847년 문명생활로 돌아온 이후 초월주의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면서 점점 더 행동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도망 노예들을 캐나다로 탈출시키는 지하철도 운동에도 적극 가담했다. 월든과 비슷한 시기에 쓴 시민 불복종에는 이러한 삶에 관한 정신적 기초가 충분히 녹아들어가 있으며 따라서 두 책은 하나로 읽힌다. 추운 겨울에 숲속에 들어가 나무들을 관찰하다가 기관지염에 걸렸고 이후 폐병으로 악화해 1862년 사망에 이르렀다. 스승 에머슨은 제자를 위한 추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소로의 영혼은 고상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는 그 짧은 생애 동안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탐구했다. 지식이 있고 미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가 있을 것이다.